아이고, 이 비싼 배추에 피 묻었잖아. 재수 없게. 하혈을 하며 쓰러진 만삭의 며느리보다 붉게 물든 배추가 더 아깝다며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 갑상선암에 걸린 임산부에게 김장 300포기를 시킨 것도 모자라 쓰러진 제게 쏟아진 건 걱정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와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내 손으로 박살내겠다고. 과연 며느리의 피 묻은 배추는 어떤 화살이 되어 시댁에 꽂히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사이다 결말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악인을 처단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0도, 한파 경보가 내려진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에워싼 절인 배추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300포기. 시어머니 최말자가 어젯밤 트럭으로 실어다 놓은 배추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소금에 절여진 배춧잎들이 새벽 서리를 맞아 반쯤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연은 임신 8개월 차였습니다. 배가 불러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겨웠죠. 게다가 한 달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목 오른쪽에 혹이 만져졌고 조직 검사 결과는 악성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장 수술을 권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아섰어요. 애 낳고 하면 되지. 뭘 그리 급하게 굴어.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최말자는 며느리의 건강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에게 혹시나 생길 문제만 걱정했죠. 수연은 목의 통증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산 후로 수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장이라니. 수연은 차가운 바람에 목도리를 여미며 집안을 돌아봤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남편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미친 듯이 튕기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보였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두드렸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나 좀 도와줘. 민석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쭉 내려버렸어요. 수연의 시야가 하얗게 가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수연은 꾹 눌러 삼켰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김칫솔을 담은 커다란 대야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배 때문에 자세를 잡기가 어려워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야 했죠. 절인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자 물기가 뚝뚝 떨어지며 장갑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배춧잎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지만 허리와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야, 수연아. 친척들 안 왔어?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아무도 안 오셨어요. 뭐, 전현들이 감히? 최말자는 혀를 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못 오면 올 추석엔 얼굴도 보지 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말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처박으며 수연을 내려다봤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다 해야겠네. 어머님, 제가 지금 몸? 임산부가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했어.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애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고생해. 최말자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300포기를 혼자 다 담그려면 해가 질 때까지 걸릴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걸릴지도 몰랐죠.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차가운 배추와 얼음장 같은 바람이 손가락 끝을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저리고 손등은 부어올랐어요. 빨갛게 부푼 손등을 보니 동상 초기 증상 같았습니다. 배는 자꾸 뭉쳤어요. 아기가 꿈틀거리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았죠.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려고 허리를 폈습니다. 등뼈가 뚝뚝 소리를 냈어요.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최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해? 쉬고 있어? 배추 얼겠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최말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쉬고. 쉬긴 뭘 쉬어. 날 저물기 전에 다 해야지. 최말자는 수연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고무장갑 낀 손이었지만 충격은 그대로 전해졌어요. 수연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최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왜 할 말 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번쩍 들어 최말자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인연이 지금. 최말자가 소리쳤지만 수연의 소나기는 놓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있는 힘껏 최말자의 멱살을 잡아당겼어요. 최말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중심을 잃은 최말자의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쾅! 최말자가 김치통 위로 넘어지며 플라스틱 통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담가놓은 김치가 사방으로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하얀 눈밭을 적셨습니다. 최말자가 바닥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인연이 미쳤어. 시어미를 쳐? 인연이 감히. 그 소리에 집안에서 민석이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석은 어머니를 부축하려 달려왔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일으키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손을 대? 당장 사과 안 해. 수연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민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화가 나서 수연을 밀쳤어요. 인연이 진짜. 수연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수연은 배를 감싸쥐며 신음을 흘렸어요. 뱃속에서 뭔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만 챙기며 수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아이고, 내 허리야. 인연이 진짜. 최말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리를 보았어요. 무언가 따뜻한 게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눈 위로 떨어진 핏방울이 하얀 눈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가.
하지만 민석과 최말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는지도 몰랐죠. 최말자가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이 비싼 배추에 피 묻었잖아. 이거 다 못 쓰게 됐네.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하혈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배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수연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기절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태아 심박 불안정합니다. 산부인과 당직 의사 호출. 수연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뱃속 아기가 걱정됐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수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절히 빌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연이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흰 타일이 보였습니다. 산부인과 집중치료실이었어요.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배에는 태아 심박 측정기가 감겨 있었어요. 삐, 삐, 삐.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며느리가 나를 밀쳤다고. 시어미를 폭행했단 말이야. 최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보상을 해줘야지. 내가 허리를 다쳤다고. 간호사의 제지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는 무슨,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피했어요.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다니.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걱정하는 말이라도 해줄까 기대했죠. 하지만 민석의 첫마디는 전혀 달랐어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이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혈압 때문에 쓰러질 뻔했어. 지금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계시다고. 나는요? 수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나는 괜찮냐고 안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누워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진짜 위험했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의 눈에는 정말 자신이 보이지 않는구나. 오직 어머니만 보이는구나. 당장 나가서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민석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 빌라고. 싫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수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석은 수연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병원비 내가 안 낸다. 신용카드도 다 정지시킬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 사과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게 해줄 테니까. 민석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니. 이게 가족이라니.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수연의 휴대폰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간호사가 병원 공용 태블릿을 빌려줬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폐륜 며느리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신우이가 올린 사진이 보였어요. 최말자가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수연이 시어머니를 밀치는 장면만 강조되어 있었죠.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 시어머니를 때려? 저게 사람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당장 이혼시켜야 해. 수연은 화면을 내리며 댓글들을 읽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쳤다는 사실만 중요했죠. 수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쓰러지실지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태블릿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의 발소리도 뜸해졌어요. 수연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정쯤 되었을까요?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최말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당직 시간을 피해 몰래 들어온 거였어요. 최말자는 수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맡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탁!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서명해. 최말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그냥 몸만 나가. 수연은 서류를 바라봤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양육권 포기 각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안 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애는 제 아이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뭐, 내 새끼? 최말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씨로 만들어진 애가 내 새끼야? 그건 우리 집안 핏줄이야. 그래도 제가 낳을 아이예요. 낳기만 하면 끝이야. 키우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최말자는 수연의 침대 난간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서명 안 하면 내 친정 어머니한테 찾아갈 거야. 요양병원이 어딘지 다 알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럼 서명해. 최말자는 볼펜을 수연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내일 아침까지야. 명심해.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볼펜을 주워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 거야. 수연은 이혼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수연은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뱃속이 텅 비어 있어서 쓸개즙만 나왔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수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어요. 수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보험금 나오면 빚부터 갚자. 수연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얼마나 나온다고? 3억? 그 정도면 되겠네. 보험금? 3억?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은 좀 참아야지. 애 낳을 때까지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이라니. 혹시 자신의 보험을?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링거줄에 묶여 있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잠깐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수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공용 전화를 빌렸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보험 계약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정보를 말했어요. 잠시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3건 있으시네요. 3건요? 저는 하나만 가입했는데요. 아니요.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각각 추가 가입하셨어요. 사망보험 2건이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년 12월, 갑상선암 진단받기 직전이었어요. 수익자가 누구죠? 최말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가입한 적 없어요. 대리인 신청으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분 박민성님 명의로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구나. 보험금을 타려고. 수연은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비틀거렸어요. 링거 거치대가 덜컹거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제대로 찢어지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 끝에 겨우 입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연은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입일은 작년 11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보험금은 2억, 수익자는 최말자. 2번째 증서를 펼쳤어요. 올해 2월 가입, 보험금 1억, 수익자 역시 최말자. 3번째 증서, 3월 가입, 보험금 1억 5천, 수익자 최말자. 총 4건의 보험이 자신 몰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에서 서류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 기존 수익자 박민석, 변경 수익자 최말자, 신청일 작년 12월 15일. 서류 하단에는 대리인 서명란이 있었어요. 박민석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도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어요. 남편의 도장,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계획한 거였죠. 며느리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 수연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명이에요. 최말자의 동생.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의 동생? 그러고 보니 최말자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최말자가 투박하고 거칠다면 명희는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명희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 서류 내가 보냈어요. 왜요? 수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하는 짓을 더는 못 보겠어서요. 명희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수행원 2명은 문 앞에 서서 복도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나는 이 병원 재단 이사예요. 언니가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순간부터 눈여겨봤죠. 명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며느리 핍박하는 건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수연은 명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 보험 얘기도 다 아세요? 물론이죠. 언니가 당신 암 진단 나오자마자 보험 설계사를 만났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명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언니가 보험 설계사한테 보낸 문자 내역이에요. 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문자 내역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상선암이래. 수술 미루게 할 방법 없나?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암 진단 후에 가입한 건 보험금 안 나온다며? 그럼 진단 전에 가입한 것만 청구하면 되지. 수연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당신 수술을 일부러 늦췄어요. 암이 퍼지길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사망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럼 김장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8개월 차 산모한테 김장 300포기를 시키다니. 당신이 쓰러지길 바란 거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니 더 끔찍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뒤따라 민석도 들어왔습니다. 최말자는 명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희야? 내가 여기 왜? 언니, 오랜만이네요. 명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말자가 명희와 수연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뭐지? 언니가 한 짓을 폭로한 것 뿐이에요. 명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말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언니, 부모님 유산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이제 며느리 목숨값까지 노려요? 최말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있죠. 명희는 수연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최말자 앞에 내밀었어요. 보험 가입 내역, 수익자 변경 신청서, 보험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다 여기 있어요. 최말자는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민석도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석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명희가 민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도 공범이죠. 도박 빚 갚으려고 아내 목숨을 판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감 도장을 찍었다고요? 명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박민석 씨가 보험 설계사한테 보낸 문자예요. 빚 5억 있으니 빨리 보험금 타야 한다고 썼더군요. 민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무릎 꿇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민석은 명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명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닥쳐요.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을 붙잡고 최말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님, 수연은 최말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셨죠? 아니야.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수연은 서류를 집어들어 최말자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어머님은 제가 암으로 죽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미루게 했고 김장을 시켰고 저를 괴롭혔죠. 최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수연은 명희를 돌아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명희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줄게요. 이혼도 하고 이 사람들 감옥에도 보내고. 감옥? 최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며느리 생각해서 보험금 타려고 했다고요? 명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살인 미수예요. 형사 고소감이죠. 그 말에 최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석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명희는 문 앞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했어요. 보안팀 불러요. 이 사람들 내보내요. 잠시 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말자와 민석을 양쪽에서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어요. 놓으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최말자가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민석이 애원했지만 수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소란도 점점 멀어졌어요. 수연은 그제야 힘이 쭉 빠져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희가 수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명희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반격할 거예요. 제대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어요. 아이를 지키고 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을 VVIP 병동으로 옮길 거예요. 거기는 보안이 철저해서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변호사가 올 거예요. 준비 많이 해야 하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희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수연 씨, 이제부터 힘들 거예요. 법정 싸움은 쉽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을 봤어요. 이보다 더 힘들 순 없어요. 명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각오면 충분해요. 명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구나.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완벽한 반격을. VVIP 병동은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1인실에 소파와 식탁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손을 올려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참아, 아가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 아침 명희가 한 남자와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강준 변호사예요. 이혼 소송 승률 100%. 명희가 말했습니다. 강준이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수연 씨.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강준의 손은 단단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수연 씨 사건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강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에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가 결합된 형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이요? 수연이 되물었어요. 네. 배우자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변경한 것, 그리고 치료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이 모든 게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강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죠. 강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수연 씨, 집에 CCTV나 홈카메라 같은 거 있나요? 네, 거실이랑 현관에 있어요. 접속 가능해요? 남편 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비밀번호 알아요. 수연은 민석이 평소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게 떠올랐어요. 모든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썼거든요. 강준이 노트북을 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로그인해 주세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클라우드 저장소가 열렸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보였어요. 홈 카메라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수백 개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준이 가장 최근 날짜를 클릭했어요. 김장 당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마당이 비쳤어요. 수연이 배추를 담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힘겨워 보였어요. 시어머니 최말자가 다가와 수연의 등을 내리치는 장면도 선명했습니다. 수연이 멱살을 잡는 장면, 최말자가 넘어지는 장면, 민석이 뛰쳐나와 수연을 밀치는 장면, 수연이 쓰러지며 하혈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완벽하네요. 강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영상이면 가정폭력 입증은 확실해요. 강준은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했어요. 지난 3년간의 영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밥상을 엎는 장면, 수연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민석이 수연을 무시하고 게임만 하는 장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수연 씨, 이 영상들 다운로드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강준은 영상 파일들을 모두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했습니다. 다음은 보험회사 쪽 증거예요. 명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험사 법무팀이랑 이미 연락했어요.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보험 사기로 고소하면 보험사도 피해자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강준이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그리고 이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예요. 강준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 진술서, 시댁 친척들 증언, 남편의 도박 빚 내역. 도박 빚은 어떻게 알아요? 사채업자들 통해서 추적 가능해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강주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모을 수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수연의 병실은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강주는 매일 찾아와 증거를 정리했어요. 명희는 병원 밖에서 증인들을 만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리며 증언록을 작성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다 모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홈카메라 영상 45건, 병원 진료 기록 23건, 증인 진술서 16건, 보험 사기 관련 증거 9건. 수연은 서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저렇게 두툼한 증거로 쌓였구나. 그리고 이건 박민석 씨 도박 빚 내역이에요. 강준이 별도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 사채와 불법 도박 사이트 빚이에요. 5억이나요? 네. 대부분 작년 하반기에 생긴 빚이에요. 갑상선암 진단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죠. 강주는 타임라인 표를 보여줬어요. 작년 10월 민석 도박 B급증, 11월 수연명의 보험 가입, 12월 수연 갑상선암 진단, 올해 1월 추가 보험 가입, 2월 수술 지연 시작.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살인 미수 입증 가능해요. 강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모레 형사 고소장 제출할게요. 제가 할 일은 없나요? 수연이 물었어요. 일단은 몸조리 잘하세요. 출산이 우선이에요. 명희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 건강하게 낳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명희가 새 휴대폰을 사다 줬거든요. 민석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애 때문이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제발 연락 좀 해줘. 수연은 문자를 읽지 않고 스크린샷만 찍었어요. 강준이 스토킹 증거로 쓸 거라고 했거든요. 밤이 되자 민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남았어요. 수연아,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 말할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민석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됐어요. 진짜요? 네. 법원이 영상 증거 보고 즉시 결정 내렸어요. 박민석과 최말자는 이수연 씨한테 100m 이내로 접근 금지예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양육권 지정도 신청했어요. 출산 전에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이수연 씨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배우자의 폭력과 살인 미수가 입증됐으니까요. 강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에 명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말자가 당신 친정집에 찾아갔대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한테요? 그런데 거기 미리 경호원들 배치해뒀어요. 내가,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말자가 요양병원 로비에서 난동 부리다가 경호원들한테 제지당했어요. 다행이다. 수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말자가 경호원 멱살 잡고 때렸대요. 네. 특수 폭행 혐의 추가됐어요. 요양병원 CCTV에 다 찍혔고요. 명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최말자가 경호원을 밀치고 고함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도 증거로 제출할게요. 강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형사처벌은 확실해요. 수연은 영상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저러는구나. 며칠 후 수연의 배가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간호사님, 수연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진통 간격이 10분이에요.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수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명희와 강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수연 씨, 힘내요. 곧 아기 만나요. 명희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강준이 말했어요. 수연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강준을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시작하세요. 네. 이수연 씨가 회복하는 동안 제가 다 처리할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수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아이를 지키는 싸움. 그리고 나를 지키는 싸움. 수술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천장의 무영등이 수연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마취과 의사가 수연의 손등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10가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수연의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가정법원 3층 조정실. 강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 앞에는 최말자와 민석,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최말자가 강준을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 변호사 새끼가. 민석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강준은 그들을 무시하고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2명과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원고 측 대리인이시죠? 네, 강준 변호사입니다. 강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잠시 후 피고 측도 들어왔어요. 최말자와 민석은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기일입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강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고 이수연은 피고 박민석과의 이혼을 청구합니다. 사유는 악의적 유기, 가정폭력, 그리고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요?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피고 박민석과 그의 모친 최말자는 원고를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강준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조정실 벽면에 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건 당일 홈카메라 영상입니다. 강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마당이 비쳤습니다. 임신 8개월 차 수연이 배추를 담그고 있었어요.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최말자가 다가와 수연의 등을 내리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연이 멱살을 잡는 장면, 민석이 수연을 밀치는 장면, 수연이 쓰러지며 하혈하는 장면. 조정실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와 조정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쓰러진 수연을 방치한 채 최말자가 김치 걱정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저 비싼 배추에 피 묻었잖아. 최말자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말자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준이 말을 이었어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3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의 일부입니다. 강준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45건의 추가 영상 목록과 23건의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넘겨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험 사기 증거입니다. 강준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원고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생명보험 4건을 가입했습니다. 총 보험금 4억 5천만 원. 수익자는 모두 최말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네. 보험사에서 받은 가입 내역과 최말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보낸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강준은 문자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며느리가 갑상선암이래. 수술 미루게 할 방법 없나? 최말자의 문자가 화면 가득 떴어요. 조정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최말자를 바라봤어요. 피고 최말자, 이게 사실입니까? 최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라고요. 조작이 아닙니다. 강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공식 문자 내역입니다. 위조 불가능합니다. 최말자의 변호사가 급히 최말자를 말렸어요. 의뢰인 진정하세요. 하지만 최말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먼저 나를 밀쳤어요. 시어미를 폭행했다고요. 어머니. 민석이 최말자를 붙잡았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최말자는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사납게 강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 박민석의 도박 빚 내역입니다. 총 5억 2천만 원. 이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생명보험을 노렸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도박과 보험은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강준이 반박했어요. 박민석이 보험 설계사에게 보낸 문자를 보십시오. 빚 5억 있으니 빨리 보험금 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민석의 문자가 떴습니다. 빚이 5억이에요. 빨리 보험금 나오게 해주세요. 민석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과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최말자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합니다. 이혼은 동의하되 재산 분할과 양육권 협의를 제안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최고액과 단독 친권,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철회할 의사가 없습니다. 형사고소요? 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조만간 검찰 조사 나갈 겁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최말자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최말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최말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이 끝나고 강준은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명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 아들 3.2kg. 산모 건강. 강준은 미소를 지으며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정 불성립. 정식 재판 진행. 승소 확실. 그날 저녁 수연은 마취에서 깨어났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어요. 산모님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수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가슴에 전해졌어요. 수연은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익은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수연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네.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 거야. 병실로 돌아온 수연은 명희와 강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명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수연 씨. 정말 잘 버텼어요. 고맙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조정은 불성립됐어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100%요.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강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연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 며느리에게 김장 300포기를 시킨 시어머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수연의 집 앞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도 수술을 미루게 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석의 회사 앞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민석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피고 박 씨는 오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연은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옆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겼어, 아가야. 이제 시작이지만 말이야. 며칠 후 최말자가 병원 로비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폭행했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최말자를 외면했습니다. 누군가 계란을 던졌어요. 당신이 며느리를 학대했잖아요. 뉴스 봤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최말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최말자를 끌어냈어요. 수연은 병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명희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저 사람은 끝이에요. 네.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어요. 강준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3억,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수연은 판결문을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도 곧 시작돼요. 기소는 확실하고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수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수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수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강한 팀이 될 거야.
아기가 작게 하품을 했어요. 수연은 아기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게. 어떻게 이기는지.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명희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수연의 식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만 찾아오던 가게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어요. 정성껏 만든 김치와 밑반찬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어요. 아들 준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준호는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작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엄마. 준호가 수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었어요. 수연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도 어린이집 잘 다녀왔어? 준호가 수연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가게 문을 닫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연이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엄마, 오늘 준호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정말요?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여기 그림 보세요. 선생님이 준호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와 아기 그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우리 준호 대단한데? 그런데 준호 엄마,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후에 한 남자분이 오셔서 준호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 데려가겠다고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신분증 확인하고 연락처 대조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는데. 그래서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 사람한테 아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수연은 항상 신발장을 닫고 나가는데 말이죠.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수연은 준호를 꼭 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베란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수연은 몸을 돌렸어요. 베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수연아. 민석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준호를 뒤로 감추며 물러섰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접근 금지 명령 있잖아.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더라. 그래서 들어왔지.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지금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불러봐. 내가 우리 아들 보러 온 게 뭐가 나빠? 민석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핏발이 서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당신 술 마셨어? 조금. 용기 내려고. 민석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현관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 수연아, 제발. 나 좀 살자. 응? 민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 지금 완전히 망했어. 일자리도 없고 빚쟁이들은 매일 쫓아다니고. 그게 내 알바야?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제발 합의서에 사인 좀 해줘. 형사 처벌만 면하게 해줘. 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 감옥 가면 진짜 죽어. 제발. 수연은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에는 그래도 남편이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어요. 안 돼.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 내 아기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 지금 당장. 민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진짜?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빌어도 안 들어줘? 수연은 준호를 꼭 안고 현관문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먼저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비켜.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민석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나한테 줘. 안 돼. 수연이 준호를 더욱 꼭 안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기도 해. 민석이 소리치며 준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수연은 몸을 돌려 준호를 지켰어요. 민석의 손이 수연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이 민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어요. 민석이 준호를 빼앗아 안았습니다. 으앙, 으앙. 준호가 울부짖으며 수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엄마, 준호야. 수연이 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석은 수연을 밀쳤어요. 수연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안 돼, 준호. 수연은 바닥에서 일어나 민석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은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경차에 준호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수연이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려. 준호 내려놔. 하지만 민석은 차를 출발시켰어요. 수연이 본넷을 붙잡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미끄러지며 차가 빠져나갔어요. 준호야. 수연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사라졌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지만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간 양육권 분쟁은 민사 사안이라. 민사가 아니에요. 납치예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강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민석이가 준호를 데려갔어요. 지금 어디세요? 집 앞 주차장이요. 경찰 불렀어요? 네, 근데 민사라고. 제가 바로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강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30분 후 강준이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수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석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아니요. 차 번호판도 못 봤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준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박민석이 자주 가던 곳이 어딘가요? 도박장이요. 경기도 어디쯤? 주소 아세요? 아니요. 강준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민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해 볼게요. 그게 가능해요? 불법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강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있다.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광주시 주유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모르죠.
하지만 그쪽으로 갔다는 건 확실해요. 강준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경기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막혔어요.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뜯었어요. 준호가 무사할까요? 무사할 거예요. 강준이 위로했습니다. 박민석이 아들을 해칠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 어디 있어? 당장 돌려줘. 준호는 괜찮아. 지금 자고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술이 깬 것 같았어요. 돌려줘, 제발. 돈 준비해. 뭐? 현금 5억.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나 어디서 구해? 내가 알아서 해. 명희한테 빌리든지.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안 가져오면 준호 못 봐. 민석아, 제발. 준호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니까 데려간 거야. 양육권 다시 달라고.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해. 당신 친권 박탈됐잖아. 그럼 돈이라도 내놔야지.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영상통화로 전환되었어요. 화면에 준호가 보였습니다. 낯선 모텔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준호야. 수연이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렸어요.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돈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민석이 라이터 불을 켰어요.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내 아들한테 그럴 거야? 5억. 내일 10시.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강준이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저 미친놈이 우리 아들한테. 경찰에 영상 보여주면 돼요. 특수감금, 인질강도로 입건될 거예요. 강준이 차를 세우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협박 영상과 라이터가 증거가 되었어요. 경찰이 민석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위치가 특정되었어요. 경기도 광주시 외곽의 폐업 직전 모텔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어요. 수연과 강준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특공대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수연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특공대가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수연은 모텔 입구를 응시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3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모텔 안에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모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수연은 뿌리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에서 특공대원들이 한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특공대원이 방 안을 가리켰어요. 수연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구석에 준호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으앙, 으앙. 준호야. 수연이 달려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수연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수연은 준호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수연은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경찰서로 연행된 민석은 조사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박민석,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납치, 특수감금, 인질강도, 이거 합치면 10년은 가뿐해. 형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고 싶으면 면접 교섭권 신청하면 되지. 왜 납치를 해? 돈이 필요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쫓아다녀서.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친아들 목숨 담보로 잡았어? 이 인간이. 형사가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서류가 민석의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옆방에서 수연은 준호를 안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수연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강준이 수연 옆에 앉아 진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구속영장 청구는 내일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정말 감옥에 가나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박 영상, 라이터 든 장면, 경찰 진술, 어린이집 교사 증언. 다 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끝이에요. 강준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민석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박민석 씨, 아들을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도박 빚이 얼마나 됩니까? 또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호송차 문이 닫히며 민석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법원 복도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준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저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내 아빠야. 수연이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랑은 남이야.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말투가 단호하다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채말자가 법원에 나타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달려왔어요. 며느리, 수연아. 채말자가 수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응? 수연은 차갑게 채말자를 내려다봤어요. 손 치우세요. 제발이야. 합의서에 사인만 해줘. 돈은 내가 구해볼게. 채말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알았어요? 늦었어요. 수연이 채말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내 모자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수연아, 제발. 채말자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우리 민석이 감옥 가면 죽어. 그 약한 애가 어떻게 감옥에서 살아?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수연은 채말자를 밀쳐냈습니다. 살고 싶으면 알아서 살겠죠. 저처럼. 수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채말자가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년아, 너도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강준이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권 박탈 소송 준비했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요.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 빨리 될 거예요. 강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영구 연장 신청도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강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친권 박탈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민석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이제 준호와 민석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수연은 즉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준호의 성을 박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신청이었어요. 이틀 후 수정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수연의 아들이자 수연만의 아들. 수연은 증명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구나. 그날 저녁 강준과 명희가 수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돌잔치를 다시 해주자고 했어요. 1년 전 돌잔치는 제대로 못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제대로 축하해줘야죠. 명희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준은 장난감 선물을 잔뜩 사왔어요. 준호는 선물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수연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 씨가 강했으니까 이긴 거죠. 명희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옆에서 지켜줄게요. 저녁을 먹으며 넷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 먹으며 온 얼굴을 크림 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명희와 강준이 돌아갔어요. 수연은 준호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잘 자, 우리 준호. 수연이 준호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준호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잠들었습니다. 수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김장 300포기 사건 가해자 실형 선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박민석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말자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연은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잘 이겨내셨네요. 응원합니다. 아이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진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손님이 김치를 한 통 샀어요. 사장님 김치가 최고예요. 맛도 맛인데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수연은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강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최말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민석 빚 보증 때문에요. 그래요? 네. 이제 최말자는 갈 곳이 없대요. 강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끝이네요. 네. 완전히 끝이에요. 수연은 전화를 끊고 가게 유리창을 닦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수연은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수연은 벤치에 앉아 준호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저기 봐, 준호야. 형아들 놀고 있네. 준호가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까까? 응, 깎아 먹고 놀러 가자. 수연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준호에게 주었습니다. 준호는 과자를 양손으로 꼭 쥐고 우적우적 씹었어요. 그때 강준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변호사님? 수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강준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 잘 크네요. 네, 많이 컸어요. 수연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놀이터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버티고 이겨낸 거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연 씨 힘이에요. 강준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수연은 강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수연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준호야. 으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준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강준이 물었습니다. 왜요? 준호 데리고 공원 갈까 해서요. 날씨도 좋던데.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럼 내일 10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준은 손을 흔들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수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재우고 수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았어요. 자신과 준호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잘 싸웠어, 이수연. 정말 잘했어.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반찬 가게 수연의 식탁은 이제 브랜드가 되었어요. 서울 시내 백화점 프리미엄관에 입점했습니다. 수연표 김치와 밑반찬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어요. 가격도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수연 대표님, 인터뷰 준비되셨습니다. 직원이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묶었고 화장은 은은하게 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갈게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행사장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연이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수연의 식탁 이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받았어요. 이수연 대표님, 3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야 했고 제 아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 간절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저는 시댁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임신 8개월 차에 김장 300포기를 혼자 담그다가 쓰러졌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만들었더니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신다고요? 네. 싱글맘 자립지원재단에 매달 기부하고 있어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수연은 백화점 식품관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의 식탁 매장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장님,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물론이죠. 수연이 김치 포장지에 사인을 해줬어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내야겠다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수연이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 계획서, 제품 개발 기획안, 해외 수출 제안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행복했습니다. 바쁜 게 좋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의 학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 그림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수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앞에는 준호가 선생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이제 5살이 된 준호는 많이 자랐습니다. 엄마. 준호가 수연을 보고 달려왔어요. 수연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상 받았다며? 대단한데? 응, 나 1등 했어.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준호의 뺨에 뽀뽀를 했어요. 자랑스러워. 우리 준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아빠 있냐고 물어봤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나는 엄마만 있다고 했어. 엄마면 충분하다고. 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의젓하네. 엄마가 최고야. 준호가 활짝 웃었어요. 수연은 준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처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교도소 내부가 나왔습니다. 수감자들이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아동 납치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영치금이 없어 고된 작업에 배치되었으며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서 민석이 다른 수감자에게 밀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장 300포기 놈 아니냐? 누군가 민석을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일 같았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쪽방촌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좁은 쪽방이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말자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워서 생활해요. 하루에 5천 원 정도 벌어요. 최말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후회되죠. 그때 잘할걸. 며느리한테 잘할걸. 최말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며느리 나오는 거 봤어요. 성공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최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수연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말이 되어 수연은 준호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강준과 명희도 함께였어요. 넷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준호는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웃었어요. 조심해, 준호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잘 타.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명희가 수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이모님 덕분이에요. 수연이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아니에요. 수연 씨가 강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강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수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준은 이제 수연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었어요. 준호도 강준을 좋아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강준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준 아저씨, 준호 정말 잘 타네. 대단한데? 강준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수연에게 달려왔어요. 수연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수연이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강준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 찍을게요. 다들 모여보세요. 명희와 강준이 수연과 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넷이 함께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찰칵.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어요.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강준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어요. 좋네요. 이거 인화해서 걸어야겠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수연은 준호를 안고 강변을 바라봤습니다. 강준이 옆에 앉았어요. 수연 씨, 네.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도 될까요? 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강준을 바라봤어요. 강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호도 아저씨 좋아하는데요. 강준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준호를 더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복수는 너희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가장 화려한 복수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안도였습니다.
명희가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어요, 수연 씨. 정말 잘 싸웠어요. 고마워요, 이모님. 수연이 명희를 안았습니다. 셋은 그렇게 한강 둔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수연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엄마의 품. 수연은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렀어요.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장가였습니다. 바람이 노래를 실어 날랐어요. 강 너머로 하늘 위로 수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별빛만 반짝이는 밤하늘, 그리고 행복한 네 사람의 실루엣.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찾은 평화, 어둠의 끝에서 맞이한 빛. 수연은 이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오직 자신과 아들만을 위한 살. 그것이 수연이 선택한 가장 화려한 복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수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 김장 300포기 앞에 홀로 서서 피눈물을 흘리던 며느리가 결국엔 자신의 삶을 되찾고 가장 화려한 복수에 성공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수연 씨의 마지막 독백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와 자신을 위해 당당히 일어선 그녀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연 씨의 이야기처럼 반드시 그 끝에는 환한 빛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결말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수연 씨의 해피엔딩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